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독자의 의지라기보다는 책이 독자를 부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피터캣 유튜브 북클럽 95번째 작품은 지난 2008년 발표된 미국 작가 앤드루 포터의 단편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자, 이 책이 국내에는 2011년 먼저 21세기 북스에서 출판되었다가 절판되었는데 안 팔려서, 그러다가 2019년 문학동네에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죠.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반응이 별로 없어서 절판되었다가 그 이후에 명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재출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책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학동네에서 다시 출판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당시 김영하 작가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고, SNS에서 그런 얘기들이 퍼져나갔고, 독서 모임에서도 앞다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접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너무 앞뒤가 딱딱 맞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고 또 저렇게 읽어도 되는 구성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영문학을 전공했고 또 현재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소설 전반에 걸쳐서 미국 대학의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토너와 자주 비교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역시 가장 좋았던 건 표제작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양자역학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경로는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정말 제대로 녹아들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지도 벌써 5, 6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가끔씩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의 주인공 헤더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아미시 공동체의 레이첼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작가 나이하고 제 나이가 거의 비슷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마다 다시 읽어봐야지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독자의 의지라기보다는 책이 독자를 부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작가 소개하고 한 편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앤드루 포터는 1972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대학을 나왔고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 겸 창작 쓰기 프로그램 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이 책 속에서도 펜실베니아나 대학 생활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편집에는 총 10개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고, 지금부터 한 작품씩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설의 제목은 구멍입니다. 현재 23살이 된 주인공이 자신이 11살이던 1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인공과 가장 친했던 사람은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였는데, 스쿨버스나 교실에서 항상 나란히 앉았을 뿐 아니라 잠잘 때도 서로의 집을 번갈아서 오가며 같이 잤고, 여름이면 친구네 집 뒷마당 나무에 지은 요새가 그들만의 아지트였습니다.
그 친구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폐하수관에 연결된 맨홀로 친구의 아버지가 잔디 깎은 것이나 잡초 같은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의 부모님은 인근 호수로 낚시를 갔고 가면서 친구의 형에게 잔디 깎는 일을 맡겼고 그리고 그 형은 다시 동생에게 그 일을 넘겼습니다. 친구는 그때 아직 10살이어서 법적으로는 잔디 깎는 기계를 몰 수 없었지만 그런 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겠죠. 단지 형이나 아버지처럼 자기도 그 기계를 멋지게 몰아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 깎은 잔디를 모아서 커다란 봉투에 넣고 그것을 그 구멍에 비워야 하는데 아마도 친구는 그 봉투를 들고 구멍을 바라보다가 실수로 봉투를 구멍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나 형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3, 4미터 정도 되는 깊이의 구멍에 사다리를 놓고 그 아래로 내려갔고 주인공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구멍 아래로 내려간 친구는 다시 올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 안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버려진 풀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썩어가면서 배출된 유독가스가 고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소년을 구하려던 소방관 2명마저 목숨을 잃게 된 사고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인지 이후에도 주인공의 꿈속에서는 그것이 계속 변주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구멍 속에 봉투를 빠뜨린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주인공 자신일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주인공이 친구를 구멍 속으로 밀어넣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구멍 속으로 들어가라고 친구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멍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내용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 꿈속에서는 친구는 살고 자신은 죽는 거죠.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 이 소설은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구멍 속에 들어가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세상을 떠났고 주인공은 그 곁에서 그 처참한 상황을 11살 나이에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주인공의 생각 속에서는 혹은 꿈속에서는 자신이 그 친구를 밀은 건 아닌지 혹은 그 구멍 속에 봉투를 빠뜨린 사람이 자신은 아닌지 심지어는 친구는 살고 자신이 죽은 게 아닌지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어떤 커다란 사고들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사들이 벌어질 때마다 마치 그것이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경우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짚는 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가 담겨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설의 제목은 코요테입니다. 저도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간혹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재능이 적당히 있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재능이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고 반대로 재능을 넘치도록 타고나면 그 길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애매한 경우에는 이걸 포기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올인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제작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컸을 테고 그리고 아마도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더 컸겠죠. 그런데 그 뒤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에 온갖 시도를 다 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거죠. 이 소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착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지를 아이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준파라이리의 축복받은 집 시간에는 작곡가 말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소설에는 헝가리 작곡가인 바르톡이 나와서 또 한참 들었습니다. 이 음악은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는데 뒤로 갈수록 매우 안정감 있고 아름답게 전개되는 곡이었는데 왜 소설 속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 혼란에서 음악처럼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설 제목은 아술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이 소설은 어느 부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게 못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심각하게 입양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자기들이 직접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교수였던 아내의 제안으로 1년 동안 외국인 교환학생을 맡기로 결정합니다. 늦었지만 부모 체험을 하기로 한 것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다른 부모들처럼 소리부터 지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점잖고 의연하게 대처한다거나 어른이 아니라 친구처럼 그리고 가능하면 이상적인 부모처럼 행동하자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학생의 이름은 아술이었습니다. 라틴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주말이면 그들 부부는 아술을 애인 집에 데려다 주곤 했는데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었던 게 어쨌든 아술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상대와 연애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친부모도 아닌 사람이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었겠죠. 게다가 아술은 대마초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 사이 아술과 정도 들었겠죠.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의연한 척, 마음이 넓은 척 하느라고 문제를 외면하다가 어떤 사건에 스스로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두 부부가 뭘 얼마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환학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이라면 얼마쯤은 낭만적인 기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삼 앤드루 포터의 소설들은 하나같이 사소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일어나면 결코 사소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참 잘 짚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 책의 표제작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의 양자 전기 역학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의 양자 전기 역학, 빛과 물질에 관한 이상한 이론에서 차용한 것인데요.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의 글에서 낮에 램프를 켜놓고 보면 빛이 유리 표면에서 부분적으로 반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100개의 빚 입자 중에서 평균 4개의 입자는 반사되어서 돌아오고 나머지 96개는 유리를 통과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전에 어떤 입자가 반사되고 또 어떤 입자가 유리를 통과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의 빛 입자가 유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도 또 입자 자신도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소설의 작가 앤드루 포터는 그것을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대다수는 문제없이 유리를 통과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데, 누가 통과하고 누가 통과하지 못하게 될지는 결코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 헤더는 미국 부유층 자녀들만 다닐 수 있다는 브라운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물리학 시험 시간에 짧은 방정식 하나가 적힌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방정식을 풀어보라는 것일 텐데, 그런데 그것은 그녀의 수준을 한참이나 벗어난 것이었지만 그래도 헤더는 어쨌든 한번 풀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그러는 사이 다른 학생들은 하나둘씩 항의의 표시로 강의실을 떠났고, 이윽고 그녀 혼자 남았을 때 교수는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이 방정식이 빛과 물질의 이론처럼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였다면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를 낸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서 포기해버렸겠지만, 헤더는 자신의 풀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고자 했던 거죠. 그런 그녀에게 교수는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지 않겠냐고 제안하는데요. 애매한 상황이죠. 교수가 여학생에게 자기 집에서 차를 마시자는 말은 자칫 유혹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유혹에 응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인공은 교수의 제안을 선선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교수의 집에서 그 교수는 자신이 그런 문제를 낸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물리학자에게는 자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고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은 결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건데, 누구나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아마도 자기 스스로가 그 순간을 경험했을 테고, 또 그 중요한 사실을 자신만만한 브라운 대학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도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어라 하는 뜻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모든 학생들이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끝까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에서 교수는 아마도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질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인공은 의대에 다니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30살이나 많았던 그 교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게다가 주인공을 깊이 사랑하는 데다 심지어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주인공이 만족하지 못했나 싶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주인공이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남자친구에게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주인공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인공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자기 엄마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그런 문장이 등장하는데 잘 나가는 의사의 아내는 뭘 해도 되고 또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로 어려움을 뚫고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평생을 남편의 들러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내막을 뻔히 아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와의 만남은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었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미묘한 감정도 생겼고, 또 작가는 그 과정을 아주 아름답고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선을 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교수는 이렇게 자신이 넘지 못한 벽을 절감하고 난 이후까지 한 번 더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왠지 그때 이미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또한 결국엔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소설은 주인공 또한 삶이라는 이름의 방정식을 푸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아닌 교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만약 그랬다면 교수는 대학에서 잘리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으로 세상을 떠났겠지만 그래도 잠깐 동안은 아주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역시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의 힘으로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했던 주인공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작품들은 조금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설의 제목은 강가의 개입니다. 한 소년과 그의 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소년의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직도 학교 주위를 맴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 곁을 떠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는 조금 이상한 경우여서 그랬는지 동생은 형에 관해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에 시달려야 했는데, 게다가 형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사귀는 데다가 학생들에게 마리화나 같은 걸 몰래 팔기도 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그 피로감은 더 했겠죠. 그러다가 형은 학교를 졸업하게 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던 여자친구는 형의 청혼을 거절했고, 그러자 상심해서 술에 취한 형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러고는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간혹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리해서 버려진 개의 사체가 떠내려오곤 했습니다. 주인공의 형 또한 어떤 이유로 무리해서 벌어졌고, 동생은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머뭇거릴 때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원망의 눈길을 받기도 했고, 또 스스로의 가책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다룬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외출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작가의 고향인 펜실베니아가 배경인데요. 과거에는 이 펜실베니아가 미국 아미시 공동체의 본고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영어 공부 때문에 보던 미국 잡지에서 이 아미시 공동체에 관한 기사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아마도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농사를 지을 때는 현대식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도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미시에 대해 관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들은 1693년
종교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전기나 자동차 같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한 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영화 같은 데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소설은 주인공이 학교에 다니던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주의 도시들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립되어 살아가던 아미시 공동체와의 간섭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이 공동체의 청소년들이 마차를 타고 도시 외곽에 있던 대형마트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 아이들과의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자유로운 도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졌겠죠.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이 아주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땅의 개발을 노리는 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이나 위협을 받아야 했고, 게다가 아이들마저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더 깊은 곳으로 떠나갔다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아미시 공동체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 소설은 주인공과 어느 아미시 여학생과의 만남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왠지 제 눈에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설의 제목은 머킨입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이성과 애인인 척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남자 동성애자들의 애인 역할을 하는 여성을 비어드, 그리고 여자 동성애자들의 애인 역할을 하는 남자를 머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앞집에 살고 있는 자기보다 15살 많은 어떤 여자의 머킨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실 동성애자라기보다는 양성애자에 가까웠는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주인공이 필요한 경우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찾아올 때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애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이도 15살이나 많은 데다가 게다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자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느 괴팍한 누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폭풍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결국 폭풍은 지나간다는 내용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작고 멋진 집을 사서 개를 키우고 함께 맥주를 마시고 챗 베이커를 듣는 상상을 하다가, 그러다가 남들처럼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는 피부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소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록된 작품은 코네티컷는 이름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자기 어머니의 동성애 성향을 눈치챈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담겨 있지만, 이 소설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읽었던 버지니아 울프의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울프는 좋아하는 여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었는데, 그 글을 읽고 처음에는 단지 대화만으로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나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깊은 위로나
공감 같은 감정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버지니아 울프의 짧은 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은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자, 이렇게 앤드루 포터의 작품 소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주 준팔 아이리의 단편집도 그랬지만 앤드루 포터도 일상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순간들을 참 잘 찾아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설을 쓸 때 사전에 뭔가 많이 기획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어떤 인상들을 차분히 따라갈 수 있다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나 또는 딱히 결론이랄 것이 없이 마무리되어도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작가의 역량이겠죠. 개인적으로는 표제작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어디 세계 명작 단편선 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른 작품들도 꼭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